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의 유권자를 향한 구애라는 분석인데 40% 이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가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실제 고향인 TK 지역이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줬다고 강조하며 2차 전지 산업벨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다가오는 휴일에 치르는 영남권 경선을 겨냥해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창작자들과의 만남에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다가 눈물을 훔쳤다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 강국론을 띄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 순서를 따른 것이라지만 유동투표층, 즉 스윙보터 충청과 험지, 영남으로 이어지는 이예비 후보의 동선을 두고 약한 고리 공략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도 0.73%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선 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전통적으로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이예비 후보는 장래 대통령감을 조사한 최신 조사에서 38%로 해당 조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진입한 30%대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대선 결과를 보면 더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약세가 아님을 확인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험지 구분 없이 높은 지지율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국민의힘 주자 사이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입니다.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탈당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자 탄핵 반대파 측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면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당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대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탄참파 주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양양자 전 의원도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잇고 극우와 절연하자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자들의 절연 요구에 탄핵 반대, 즉 탄반 후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체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거나 무책임한 정치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나경원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선 경선을 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창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심 논란이 대선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가 탄핵 찬반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인위적인 절연이 전통 지지층마저 놓치게 할 거란 우려에 국민의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발표로 지난 2004년 헌재 위헌 결정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관습법에 맞지 않고 국민 투표권이 침해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다만 관습헌법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고 헌법상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헌재 결정을 토대로 새 정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는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 중대사 중의 하나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률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요지의 취지는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데다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관습에 대한 해석이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성문헌법 국가고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헌재는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지만 6년 뒤인 2018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시 맡겨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걸 재차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고 취재진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원도 청사 주변 상황 등을 지켜보며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인과 변호인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재판 당일엔 청사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타당한 결정과 이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정치적인 교착 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헌재 대심 판정에서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이 임기 마지막 날 밝게 폈습니다.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임기 6년 동안 모두 12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 풀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헌재 판단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평상시의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아닌 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두 자리의 공석이 생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부터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오늘 서울고법이 다음 주 월요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에 이어서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네, 윤 전 대통령 지난 월요일에도 그 1차 공판 때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았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가 이제 앞으로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 과정에 대한 허가는 아니고요. 매번 출석이 있을 때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지하주차장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혜이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이례적으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여러 가지 부분, 안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 방호 차원에서 이렇게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한 그 이유도 결국 윤 전 대통령과 다른 사건 관계인이 또 마주치게 되면 또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허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2차 공판도 역시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이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직접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포토라인이 있는 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와 좀 비교가 되는 내용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 글쎄요, 1차 공판 때는 역시 다음 주 월요일과 예정된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노출을 최소화하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 이유를 어떻게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일단 지하주차장을 사용한 것은 결국에 법원의 방호 차원, 즉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지 어떤 피고인에게 특정한 특혜를 주고자 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서도 논란이 됐던 것이 1차 공판, 첫 번째 공판 때 이 공판 장면에 대해서 이제 방청뿐만 아니라 촬영을 허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일단 해당 재판부의 판사는 불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즉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릴 2차 공판에 대해서는 촬영 부분을 허가를 했거든요. 다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생중계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상황까지만 촬영이 허가된다라는 거죠. 즉 재판정에 이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촬영이 안 되고 그 전에 재판을 준비하는 모습, 착석하는 모습 이 정도는 촬영할 수 있다라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변호인들의 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그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했었는데 이 무죄 추정 원칙과 촬영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판정에서 피고인석에 마치 범죄자처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마치 유죄인 것과 같은 심증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이제 판사가 아니라 아마 국민들에게 유죄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전제죠.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의 초상권도 침해될 수 있다 등등의 다양한 사유를 들어서 촬영을 좀 불허해달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제 2차 공판에 대해서는 촬영을 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공판 초반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뭐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육성 메시지를 낼 것이었다면 포토라인에 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재판이 워낙에나 큰 사안이고요. 형량 자체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은 무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형사재판에 대한 발언만큼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육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주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장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변호사와 함께 착석하는 모습 정도 아니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는 정도 이 정도의 장면만 아마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헌재 재판받을 때 변호인들이 얼굴이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다른 변호인들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 유사한 변호인단이 꾸려지는데 변호사의 초상권이 침해된다라는 것은 그냥 주장을 위한 주장 같고요. 재판부에서도 이제 피고인 쪽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촬영을 불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아마 촬영을 허가한 하나의 또 사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주차장 통행이라든지 노출이 최소화되는 부분 앞으로 계속될 공판에서도 이런 법원의 스탠스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바뀔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제 뭐 촬영 허가가 이번에 됐잖아요. 앞으로도 촬영 허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일단은 증인 신문이 많은 재판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불허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제 피고인 신문이나 피고인의 발언이 주되게 이루어지는 해당 재판 때는 아마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서부지법 사태가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하 주차장 사용은 계속해서 허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아마 인정신문은 짧게 할 겁니다. 피고인 이름 정도, 주민등록번호 정도 확인을 하고 이 조성현 단장과 김영기 대대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즉 피고인 측의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7만여 페이지에 대한 이 형사소송 기록에 대한 증거 기록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인부 인정하는지 그 증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부동의를 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첫 번째 기일에는 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증거를 미리 다 검토한 다음에 증거 기록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하는지 어떤 부분을 동의하는지를 밝혀야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사의 공소 사실부터 틀렸다라는 비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증거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만 제기했을 뿐 이 7만 페이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조차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기일에는 이 2명의 반대 신문과 이 증거 기록에 대한 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에서는 90분 정도 직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검찰의 PPT 화면을 띄워달라고 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장면이 연출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기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썼던 그 공소장의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걸 밝히는 게 첫 번째 기일에 어떻게 생각하면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첫 기일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쓴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세세한 윤 전 대통령 즉 피고인 측의 의견을 상세히 밝힌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증인 신문이 주되게 이루어지고요.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 의사는 충분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증거 기록 그 7만 페이지 중에 어떤 부분을 부동의할지 부분에 대한 의견 진술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네.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내렸던 두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오늘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목소리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가 사회 통합에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굉장히 얼굴이 표정이 밝아 보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까? 저는 문 대행이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설레는 그런 표정까지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조금 더 보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판관 구성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두 번째는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게 본 것은 바로 이 헌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없다면 헌재가 있을 의의도 없고요. 또 그러한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성실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내놓은 이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만 더 충실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한 점이,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그 결정문에서 느껴졌던 이 헌법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헌법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수호라는 건 결국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관 구성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피력했어요. 연구관이나 교수도 언급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주로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판사 출신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단 사고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쟁점을 두고도 사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야만 또 헌재의 판단이 때로는 사회 흐름에 맞춰서 변경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어떤 학계에 있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계의 의견이랄지 또 판사 실무의 경험이랄지 또 변호사들이랄지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와야만 또 헌재 재판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더 구성이 다양화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대인 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이 돼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네, 대인 논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력이나 사상 등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헌재 결정이 나온 후에 또 YTN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것이 왜 장기화되느냐, 5대 3이냐, 6대 2냐, 아니면 뭐 8대 0이냐, 이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표로 재판관을 정리하고 그 재판관이 어떤 추천 몫에서 왔다라는 것을 토대로 그 재판관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진보 성향이면 어떤 의견, 보수 성향이면 어떤 의견, 이렇게 마치 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성향으로 편향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또 주장을 하는 또 정치계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성할 것을 좀 이야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디까지나 결국 법관들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재판관들을 성향으로서 매도하는 이런 행위가 좀 자제되어야 함을 좀 더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좀 눈에 띌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인데 그러면 이게 원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선고가 늦어졌던 것인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사실 심리하는 것이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됐을 만큼 보안이 정말 철저하게 유지된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뭐 뜻이 어떻게 갈라져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학교 강단에 서서 이 문영배 권한대행의 육성으로 이야기한 것이니까 처음엔 아마 의견이 좀 갈라졌었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의와 평의를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좀 화합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만장일치의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이니까요. 논의를 시작했던 최소한도 처음에는 재판관들마다 조금씩 다른 생각들은 가지고 있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그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렇게 되면 7인 체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7인 체제만으로도 심리나 의결은 가능하지만 또 위헌 결정까지 한 전례는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정족수 규정이 있는데요. 심판 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사실은 7인의 재판관의 출석으로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 즉 헌법소원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한다든지 이번 윤 전 대통령처럼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때는 6인의 재판관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으로는 7인 중에 6인의 찬성으로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지만 결정까지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7명의 체제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서 2명의 후임 재판관이 이제 재판이 지명이 되고 또 임명이 되면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소요되겠지만 충분히 심리하고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중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 헌재법을 보더라도 7인의 재판관만으로 심리하고 결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9인 완전체 헌법 재판관들 모습을 뭐 잠깐만 보고 다시 7인 체제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신임 재판관은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나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이 조금은 무리하게 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3명 중에 2명의 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는 가처분을 인용을 했잖아요. 현재 권한대행의 지금 상황에서는 2명의 재판관에 대한 이 지명이나 임명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아마 이 새로운 대통령이 직접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가처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뭐 예단은 할 수는 없는데 만에 하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걸 철회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뽑게 되면 그 헌재의 본안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하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자 해서 본안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각하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인데요.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한대행이 지명한 사람에 대한 이 지명의 효력 자체가 철회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이 차기 대통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지명하고 임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소송에 대해서 다툴 소에 대한 이익이 없어서 각하 처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또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공포를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결정하는 바겠지만 그렇지만 사실 한 대행도 무리하게 지금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 대행이 지명했던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한 대행이 했던 이 판단과 행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까? 이 부분은 조금 고심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또 문제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퇴임한 재판관
법안에 다시 돌아오느냐. 사실은 그렇게까지 소급 적용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대행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대선까지 46일이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마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의견을 내다 보니까 다시 떠오른 게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지난 2004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예, 여기서 키워드를 꼽으면은 관습 헌법이에요. 관습 헌법. 그래서 개헌 없이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으로서도 유효할지 어떻게 판단이 나올까요? 만약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면. 네, 이게 법조계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놓고 각자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결국 성문헌법이 아닌 거죠. 우리 헌법에 찾아봐도 뭐 서울의 수도, 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없잖아요. 예. 하지만 관습적으로, 불문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니까 이런 부분을 관습헌법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처럼의 어떤 절차가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국민투표만으로도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아직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결국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관습 헌법에서까지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정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성문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다른 절차를 거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요. 국민투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법조계에서도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수도가 서울이어야만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기 때문에 20년이나 시간이 지금 흐르지 않았습니까? 또 그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습 헌법 자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습으로 알고 느끼는 바를 헌법과 어떻게 생각하면 준하는 지위로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의 서울과 현재의 서울은 또 되게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습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개헌을 할 정도의 상황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개헌, 특별법, 국민투표 이런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뜻을 모으는 거는 결국 정치의 영역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법이 정해진 게 있나요? 아마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이렇게 수도 이전을 희망을 하고 실제로 청와대의 위치도 새롭게 설정되는 이 수도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대통령이 발의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안이 있을 것이고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권자는 국민이다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찬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과연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국 국민투표 안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은 아마 차기 대통령이 정말로 수도 이전을 할 것이라면 그러한 발의 그리고 국민투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헌재의 판단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인데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두 가지의 사건이 병합이 되었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건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5일입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이 문 씨가 자신의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라는 혐의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꽤 높습니다. 0.149%로 조사가 됐고 그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요. 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과 또 양평동의 빌라, 또 제주시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재판부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모두 유죄를 내렸는데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거든요. 벌금 1,500만 원 선고된 거라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죠. 근데 재판부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엔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재범, 산범 같은 경우에도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 벌금을 합니다. 제가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정말 많이 재범한 사람을 기소하더라도 사실은 구공판, 즉 징역형으로 구형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공중위생법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나온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통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음주 관련해서는 현재 0.149%면 상당히 높고 그 면허 취소 수준이거든요. 물론 이 음주 관련한 전력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과연 벌금형이 상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정도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일 때. 근데 아무래도 아마 그때 당시에 사고를 했던 그 택시 운전사와도 합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했고 또 이전에 음주 전력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벌금형을 재판부가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지금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2심 재판 때는 좀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가장 크게 항소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첫 번째가 형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선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형의 종류를 바꿔서 지금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했을 때는 검찰은 항소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상 당연히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구형한 것과는 다른 형의 종류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항소를 하는 것이고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항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는 좀 선처를 받은 결론이기 때문에 2심에서도 조금 더 형이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 선고를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문다혜 씨는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할 것인가? 취재진 질문에는 답을 안 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문다혜 씨는 항소를 안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깎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피고인의 신분이었던 문다혜 씨가 자신의 혐의를 다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음주운전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주 사건은 보통 다 자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양형인자로 쓰였지만 크게 특별하게 양형 참작 사유로 크게 작용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문다혜 씨가 항소한다 한들 벌금형이 좀 깎일 가능성이 좀 낮을 것 같아서요.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찰만 항소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슈플러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원 조달에는 8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 특수 진화대 위험 수당이 신설되며 산불 진화대 보호 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의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 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의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만장 확보에 1조 5천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12조 원대 추경에 1조 5천억 원 규모 물가 안정 사업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안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700억 원, 온누리 상품권 환급 1조 4천억 원 등 1조 5천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 계속 대화 중이라며 앞으로 한 달 안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동남아 3국을 순방하며 동맹 구축에 나선 데 대해서는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과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I would think over the next 3 or 4 weeks, I think maybe the whole thing could be concluded. Yep. 시진핑 주석이 49%의 관세 폭탄을 맞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국 순방에 나선 데 대해서도 그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일본 등 일부 국가와의 무역 협상 발표 시점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At a certain point, yeah, we're in no rush. We're in no rush.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놓고도 미국이 각국이 원하는 걸 갖고 있는 만큼 100% 무역 협정을 맺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나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오지도 않았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웠습니다. My goal would be invite President Trump to pay an official visit to Italy and understand if there's a possibility when he comes to organize also such a meeting with Europe. 멜로니 총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국방비도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이 반미 공동전선 구축에 직접 나서는 등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어 미중 간 관세 협상이 상당 기간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IMF가 진단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 전망을 대폭 낮춘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산에 145%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재료값 부담이 커진 미국의 아시아 식당들. 식료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식당은 메뉴판 가격표를 곧 고쳐야 할 상황입니다. 한 접시 12달러짜리 요리를 17달러로 40% 올릴 계획입니다. I mean, again, there's volatility and it's usually not that crazy, but yeah, the swings are a lot harder now. 유럽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Unfortunately, we specialize in old world wines, so 95% of our wines come from the EU, so we don't really have that opportunity to offer them an alternative. 다음 주 충계 총회를 앞둔 IMF는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also see markups to the inflation forecasts for some countries. 또 관세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제 회복력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Our new growth projections will include notable markdowns, but not rec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고 달걀 등 식료품 가격도 내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도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이 유지하는 경제 패권의 원천인 달러화의 가치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과 달리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달러화 약세가 심화하면서 점점 더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불과 13시간 만에 번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I think the dollar is tremendous.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대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하락률은 3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채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엔 미국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This combination of rising yields and a falling dollar is very unusual. That means that investors are pulling out of the U.S. market.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의도치 않게 달러와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맞는 쪽이 아닌 관세를 물린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S. investors may come back, but non-U.S. investors may need a lot more convincing to come back to U.S.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미국 제조업체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관세에 더해지는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9%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건 아니냐는 우려 속에 조선과 배터리 등 일부 업종은 중국 업체들이 밀려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통상전쟁의 첫 신호탄이었던 철강 25% 관세. 3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파장은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 쪼그라든 3억 4천만 달러로 특히 자동차용 강판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구매부터 수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일 발효된 자동차 관세 25%.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올해 수출은 20%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업들 전략에 의해서 갈 텐데 기업들은 이렇게 아직 크게 감소할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즉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위축이 되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우리 조선업계의 앞날은 밝은 편입니다. 미국 상선이나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존스법이나 번스 톨레프슨법이 폐지되면 미국 측 주문량이 물밀듯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우리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We're trying to create a market and a demand for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construction.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온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 역시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중국 경쟁사들은 100% 넘는 관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간 유예된 상호 관세율과 추가 품목 관세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본격화하는 한미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 중이고 대피한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진입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부 안전 확보 작업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승인 전에는 복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피한 인근 주민 38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관계자가 상주하며 피해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공정점검과 안전대책 제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자체의 역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자체엔 건설 중인 지하 철도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어 현장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보고받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향후에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밀안전진단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특별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들의 이 지하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제가 전면 검사하고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장에서 물탱크 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북부를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 1.6배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산림 피해 조사를 더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 화마가 덮친 산입니다.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았던 소나무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배, 9만 9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의성 지역 산림 피해가 가장 컸고 안동과 청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개 시군 산림 피해 면적은 산림청이 지난달 28일 주불 진화를 선언할 당시보다 2.2배나 넓은 규모입니다. 3주 사이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건 피해 집계 상황과 방식, 또 식재된 나무의 특성 때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확산할 때 온도가 1500도에 달해 불길이 스치기만 해도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진화 이후 서서히 피해가 나타납니다. 소나무가 문제인데 그 주변의 열에 의해서도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초에는 이파리가 좀 이제 살아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점점 죽어가게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관점에서 피해를 따지고 그에 맞춰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평, 200평 정도가 산불 피해가 없어요. 그럼 그걸 빼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또 이제 다음에 비 많이 왔을 때 산사태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도 피해지거든요. 넓게 잡아서 피해 면적에 넣어야지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산림청은 진화 목적의 산림 영향구역 조사와 복구를 위한 피해 면적 조사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피해 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부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뛰어옵니다. You guys okay? 대낮에 평화롭던 대학교 캠퍼스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The alarm goes off and first you're thinking it's just a fire alarm. It sounds a little different though. And
and I'm just saying active shooter, and you kind of just like panic a little bit in the moment, just like, damn, is that real?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소식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총기 소유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se things are terrible, but the gun doesn't do the shooting. The people do. It's a phrase that's used probably too often. 미국에선 한 번에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총기 난사 범죄가 해마다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석 속에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 안보 수장들이 만나는 샹그릴라 회담에 20여 년 만에 처음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 안보 수장 간의 회담할 기회도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군은 대선 직전에 회담 일정이 잡힌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오는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회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 국방수장이 방문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양자, 다자간 안보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곳 회담에서 일본과의 갈등 현안이던 초계기 사건 해법을 합의했고 기아라 일본 방위대신과 저는 초계기 문제에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가 됐습니다. 한미일 간의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created a multi-year trilateral exercise plan.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올해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선 시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뒤 정책실장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불참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첫 안보수장 간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적극 방문을 요청할 경우 등에 대비해 샹그릴라 회담 주최 측의 불참 통보는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와 주한미군, 북한 비핵화, 확장 억제 등에 대한 적극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지 군 안팎에서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 해 2차례 한국과 미국 공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시작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력 90여 대와 요원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훈련 준비를 마친 공군 전투기가 위용을 뽐내며 이륙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한미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합니다. 가상적기 역할을 맡은 5세대 전투기 F-35의 침투에 맞서는 겁니다. We're conducting high-level, large force exercise training, building upon our alliance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here, building upon the alliance of the last 70 years, and we're doing that through the advanced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nd mission planning together and carrying out these air-to-air combat missions.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로 통합해 1년에 2번씩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 기체는 모두 90여 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두 나라의 공중 전력이 긴밀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훈련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엔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미 공군 무인기 MQ-1과 MQ-9도 참가했습니다. 현대 전투의 작전 환경 변화를 반영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 전장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특히 24시간 임무 계획반 운영을 통해 최신 전술은 물론 전 시작전과 임무 절차에 대한 교류도 한미공군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금요일 밤 날이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던 만큼 지금도 서울 기온이 21도 안팎을 보이며 비교적 온화한 상태고요. 자정에도 16도 정도로 선선하게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에는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영서를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밤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18도로 수도권은 예년보다도 낮아지겠는데요. 하지만 다른 지역은 25도 안팎으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3, 4도가량 웃돌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곳 유권자를 향한 구애라는 분석인데 40% 이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실제 고향인 TK 지역이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줬다고 강조하며 2차 전지 산업벨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다가오는 휴일에 치르는 영남권 경선을 겨냥해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창작자들과의 만남에선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를 보다가 눈물을 훔쳤다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 강국론을 띄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 순서를 따른 것이라지만 유동투표층, 즉 스윙보터 충청과 험지, 영남으로 이어지는 이예비 후보의 동선을 두고 약한 고리 공략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도 0.73%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선 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전통적으로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이예비 후보는 장래 대통령감을 조사한 최신 조사에서 38%로 해당 조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진입한 30%대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대선 결과를 보면 더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약세가 아님을 확인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험지 구분 없이 높은 지지율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됐다가 공정성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던 업체가 이름만 바꿔 이번 대선 경선에도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경선 후보들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김동연 캠프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본격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업체 4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4개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총 5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공정 여론조사로 논란을 빚어 중도 하차했던 업체의 후신격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애초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입찰에서 탈락했다가 뒤늦게 추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친명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던 김동연 경선 후보 캠프는 당의 검증 과정이 허술했다고 반발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경수 캠프 역시 업체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논란을 빚은 이후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선 룰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잡음이 이어지면서 경선 이후 후보들 사이 통합은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이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SNS에 개헌과 제7공화국이라는 개헌 대통령 김두관의 꿈은 아쉽지만 여기서 멈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힘을 보태겠다며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조국 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걸 두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정치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장은 만약 이런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매수와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기로 한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힘이 은밀한 정치 거래로 연결시켰다며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윤재관 대변인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뒷방에서 흉측한 정치적 거래를 많이 했느냐며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국민의힘 주자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입니다.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탈당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자 탄핵 반대파 측은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당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대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탄참파 주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양양자 전 의원도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잇고 극우와 절연하자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자들의 절연 요구에 탄핵 반대, 즉 탄반 후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체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거나 무책임한 정치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나경원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선 경선을 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창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심 논란이 대선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가 탄핵 찬반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인위적인 절연이 전통 지지층마저 놓치게 할 거란 우려에 국민의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걸 재차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고 취재진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원도 청사 주변 상황 등을 지켜보며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인과 변호인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재판 당일엔 청사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등 7명에 대해 기소 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령 등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기소 휴직 처분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만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끝으로 오늘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 정치권의 갈등으로 인한 교착 상태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결정에 대해서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에 맞춰 경찰 경호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문 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뒤에 지속해왔던 전담 경호팀이 오늘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신변 위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당분간 경호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경찰은 최근 위해 요인이 사라졌다고 판단해서 문 대행을 제외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경호를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 기자와 소속 언론사 뉴스타파가 권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두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유족들은 더는 사건이 정쟁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며 진실규명에 힘써달라고 양당에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은 MBC 보도국장과 기상팀장 등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진상규명 그리고 유족 측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한 배경엔 선배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 대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거나 나 가르칠 생각도 없지만은 야 이건 아니지. 민주당 의원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프리랜서의 비인간적 고용 구조를 지적하며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상파 제어가 심사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이 빠졌다며 이를 다시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하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도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여기에 MBC가 껴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의원님. 박정훈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족들은 더는 고인의 죽음이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양당 모두 진실규명에 힘써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MBC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무죄 선고 후 100일 만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여부라며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방향과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을 모두 마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이팡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은 즉시 중단하라면서 보복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즉시 잘못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관련 조치는 전 세계 해운 비용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을 혼란스럽게 할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해치고 결국 미국 조선업을 활성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 구매를 중단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해운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 2월 6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출발한 LNG선이 중국 푸젠성에 도착한 이후 10주 넘게 중국의 미국산 LNG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 협상은 미국의 협상 전략과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일본을 선례로 삼으려는 이른바 시범타로서 거센 압박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됩니다. 도쿄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진 뒤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주한 미국과 일본. 미국의 협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됩니다. 일본은 애초 미국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한 뒤 추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대면 회담을 하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교섭의 주도권을 쥐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까지 받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통상 이외에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앞두고 일본이 설레인 만큼 일본의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との協議を最優先としたいと述べましたが、日米間では依然として立場に隔たりがございます。 일본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시간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納得のできないものは飲み込んで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世界が見てると思いますので、日本は最初のトップランナーでスタートしましたので、世界中が見て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ことも意識しながら対応すべきだと思います。 예측이 불가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협상 상대로 나선 일본이 자국 이익을 얼마나 관찰할지에 각국의 이목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끔찍하다면서 원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다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금리 신중론을 고수한 파월의 관세를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발언을 비판한 건데 금리를 둘러싼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파월이 유럽중앙은행처럼 오래전에 금리를 내렸어야 했다면서 원하면 바로 쫓아낼 수 있다는 압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lways too late, a little slow,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전날 파월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Unemployment is likely to go up as the economy slows in all likelihood, and inflation is likely to go up as tariffs find their way, and some part of those tariffs come to be paid by the public.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해온 파월은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트럼프의 지속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기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는 전주보다 9,000명 감소한 21만 5천 명으로 고용시장은 튼튼한 것으로 나타나 파월의 신중론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11.4% 감소했는데 지난달 자재 가격이 6.3% 오른 게 원인이었습니다. 미국 건설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주택당 $1,9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정작 미국 중소기업들이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는 기업들은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호소합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미국 의류업체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의류의 98%, 신발은 99%가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사실상 모든 제품에 관세가 매겨진 겁니다. 주요 원자재 대부분을 특히 중국에서 조달하는 업체들은 더 비상입니다. 당장 관세 인상으로
원단부터 단추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습니다. We source right now from China 100% of our buttons because there is no domestic supply chain for American-made buttons. So there's no other option for me to go.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LA의 장난감 거리는 아예 문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Balloons, latex balloons, ribbons, bags, everything made in China.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된다고 설명하지만 기업들은 트럼프가 부자들에 둘러싸여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Well, why don't you make it in the United States? We don't have the capacity in the United States. It'll take years to tool up these factories. There isn't the manpower, and we don't have the workers who want to do this anymore. So it's going to affect all of us. 미국에서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 집단으로 꼽힙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9년 조사를 보면 미국 자영업자 60%가 트럼프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에 애꿎은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다는 가운데 경찰이 남성 2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서울 수서경찰서는 그제 오후 6시쯤 역삼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던 50대 남성 2명을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들 중 한 명이 초등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하자 주변 시민이 제지했고 초등생은 근처 상가로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를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팀이 변경됐습니다. 경기 김포에서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팀이 변경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공정성 우려 등을 제기한 찌양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찌양 측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에도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또 맡게 됐다며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차주가 길거리에 승용차를 대고 가게에 들른 사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 여의도동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20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전 장현은 기념식에 참석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1원 지하차도에서는 달리던 SUV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장에서는 물탱크 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60대 운전자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에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투자 사기 의혹 사건, YTN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업체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하라거나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이자를 더 주겠다며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5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란했던 A씨 가정의 비극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을 준다는 말에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려고 몇 차례 참여했는데 얼마 뒤 단체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거를 사회복지로 풀어서 세금을 줄이란다. 한국 지부에다가 줘서 이거를 사회복지 쪽으로 베풀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배달 부업까지 하며 근근히 생활했던 A씨 부부는 처음 600만 원을 보낸 뒤 몇 차례 수익이 나자 퇴직금에 더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업체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오라고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팀 단위로 꾸려서 얼마를 써야 한다 이렇게 목표 수치를 정해주면서 분쟁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야지 이걸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대출까지 연계해서 추천을 했던 것 같고요. A씨는 은행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뒤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렸는데 4월 초 업체에서 출금을 막고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소개로 투자한 지인들의 항의까지 이어진 가운데 A씨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업체는 한정된 기간에만 특별히 이자를 지원해준다며 대출을 받아 장기 투자하라고 권유하거나 투자금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며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가지고 있던 돈에 대출금 6천만 원까지 쏟아부은 또 다른 피해자는 함께 투자한 가족들까지 모두 4억 원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계속 권유성이랑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간 50%를 자기가 그 본부장이 대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추가로 하면 뭐 3달 뒤에는 몇 천이 나온다. 문제의 업체는 봉사활동으로 신뢰를 얻고 최근 관심이 높은 AI 관련 사업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한 데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전체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언니도 알고 언니 친구분들도 알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전국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업체 실체 파악에 나섰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유럽과 중남미 등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년 동안 마약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유럽과 북미 등 5개 대륙에서 마약류를 수입하고 유통한 총책과 발송 담당자 32명을 입건해 26명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아파트 단지 화단 등에 숨겨놓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8억 3천만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웹 블랙마켓에 올라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농진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다크웹 블랙마켓에 농민들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와 성별, 집 주소, 농장명과 농장 주소 등 19개 항목으로 모두 3,132건 확인됐습니다.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고 타자가 타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이 올해 처음 도입됐죠. 경기 시간이 짧아진 것뿐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피치클록 분석 두 번째 순서로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할지 짚어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경기 시간을 지난해보다 10분 이상 단축한 피치클록. 가끔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롯데 나균안이 투구까지 4초 남은 상황에서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피치컴이 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하자 주심이 포수의 타임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뒤이은 기아 이범호 감독의 항의. 롯데 배터리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떠나 KBO는 규정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사실 관련 조항은 애매합니다. 당시 정복은 포수가 확실하게 포수석을 떠나는지 불명확하고 수비 신호를 보내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엔 KT의 투수 쿠에바스와 SSG의 타자 에레디아가 상대의 시간을 지체하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벤치 클리어링까지 발생했습니다. 투수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끌어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고 타자도 마음만 먹으면 같은 방법으로 투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개막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는데 심판은 경고 외엔 고의적인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투수는 던져야 되지만 타자도 본인의 이 8초를 다 활용하는 그런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돼 있지 않아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장면도 있고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이거에 맞춰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내서 메이저리그나 타이완 리그와 달리 투수의 투구판 이탈 제한이 없고 투구 제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피치클록이 몰고 온 스피드업에 현장에선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수들이 템포가 좀 중요한데 템포가 길어지면 야수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의 몰입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아서 야구장을 찾는 팬들 가운데는 왜 좋아하는 야구가 짧아져야 하는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래 있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맛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 응원가도 더 많이 부르고 싶은데 팬 입장에서는 좀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피치클록이 몰고 온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 더 수준 높은 경기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뛰는 선수와 오는 팬들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프로스포츠의 존재 이후에 제도 변화에 답이 있을 겁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과거 작곡 표절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이 임시 DJ로 3년 만에 복귀합니다. 유희열은 오늘부터 21일까지 MBC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스페셜 DJ를 맡습니다. 이 소식에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반발하는 청취자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신보 발매를 앞둔 그룹 BTS 멤버 진이 오는 6월부터 첫 단독 팬 콘서트 투어에 나섭니다. 오늘 공개된 일정 포스터를 보면 진은 6월 28일과 29일 경기도 고양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투어를 진행합니다. 고양 이후에는 일본 오사카와 미국 달라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해외 8개 도시에서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과 달리 주말인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전국에 차츰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 내일 밤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심한 고온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비가 일찍 시작되는 수도권은 서울 낮 기온이 18도 등으로 예년보다도 조금 낮아지겠고 광주와 대전 25도 등 다른 지역은 여전히 예년보다 높지만 오늘보다는 1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밤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내일도 해안과 산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하늘이 점차 개면서 다시 기온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공기도 깨끗해 나들이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신다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높아지면서 일교차도 다시 크게 벌어지겠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자외선도 무척 강해지겠습니다. 또 날이 개는 만큼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산을 찾는 분들은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등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